안녕하세요. 불 오버 베어라는 이름으로 미국 주식 관련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는 밥이라고 합니다. 각 글자의 첫 글자를 따서 BOB 밥이라고 이렇게 편하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15년째 거주 중이고 미국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마친 다음에 미국의 뭐 IT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려가지고 여기까지 모셔왔는데, 포항하고 유튜브에서 소개를 하고자 하시는 부분이 어떤 게 있나요? 제 백그라운드가 기술이랑 관련된 쪽이 있다 보니까 IT 섹터나 소프트웨어 그리고 반도체, 클라우드 이런 쪽에 제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테크의 대형 회사부터 또 일반 대중들에게는 잘 알려있지 않는 떠오르는 그런 작은 회사 등에 관심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는 이제 가격보다는 기업 자체를 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에서 테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에서 주목받는 기업이 무엇인지 뭐 이런 정보에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거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반도체 관련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왜 주목받는지에 대해 나누는 시간으로 활용해 보려 합니다. 저기 베가스 님이 여기로 저를 초대해 주신 것도 제가 이제 미국에서 테크 관련 현업에 있다 보니까 관심이 갈 만한 기업을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라는 분야가 온갖 전문 용어가 난무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전공자나 관심이 아주 많은 분들이 아니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사실 테크나 기술 이런 용어가 디테일이 어렵지 결국은 사람이 좀 가려운 부분,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은 결국 인간 본성이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철학은 어렵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과 테크가 왜 필요한지, 왜 많은 수요가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가볍게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즘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각 ETF별로 다양한 회사가 포트폴리오에 편입되어 있고 또 때가 되면 알아서 비중 조절을 해주니까 위험을 분산해주는 효과도 있죠. 지난 5년간 최고의 수익률을 안긴 ETF는 뭐였을까요? 자, 보시면 1위가 PSI, 2위가 SOX, 그리고 3위가 XSD, 4위가 SMH. 전부 다 반도체 관련 ETF였습니다.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관련 ETF PSJ, 인터넷 관련 ETF FDN, 뭐 이런 1위뿐만 아니라 탑 10만 추려봐도 대부분 일부 헬스케어를 제외하고는 반도체 또는 IT, 테크, 인터넷, 소프트웨어 이런 기술 관련 ETF가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탑 10의 수익률이 전부 다 120%를 넘겼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리스트는 레버리지를 제외한 순위이고 만약 2배 아니면 3배짜리 레버리지 ETF까지 포함시키면 역시 대부분 반도체나 테크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수익률은 158.13%였는데 3배 레버리지 XOXL은 158.13%로 전체 리스트 1위죠. 그 2위는 디렉시온의 테크불 ETF TCL 이거는 425.7%였고요. 그리고 또 3배짜리 나스닥 ETF TQQQ는 402.61%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자, 웬만한 종목 수익률보다는 훨씬 높았죠. 예, 일단은 그렇게 보이네요. 자, 야후 파이낸스에서 각 지수별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5년 전과 비교해 보면 올해 가을 이후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은 5년 전 대비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80%, S&P 500은 65%, 다운존스는 65%죠. 그러니까 나스닥은 여전히 월등한 수익률을 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18년도 하반기 장이 크게 하락했죠. 야후 파이낸스에서 각종 지수별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자, 5년 전과 비교해보면 오늘 가을 이후로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은 5년 전 대비 100% 정도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80%입니다. 이거를 S&P 500과 다우존스와 비교해보면 S&P 500은 65%, 다우존스는 65%니까 뭐 5년만 따져보면 월등한 수익률을 여전히 내었죠. 하지만 이제 이번 2018년도 가을부터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락폭이 월등히 커서 아마 이번 연도 중반 정도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기술주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커진 상태입니다. 5년 전부터 장기 투자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또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2017년도 정도에 기술주 위주로 투자하셨던 분들은 그나마 버틸 수 있지만 지금 2018년도에 기술주 위주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셨던 분들은 마음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히 반도체를 2016년, 17년부터 이제 투자를 해왔는데, 일단 수익률은 높아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수익률은 높은데, 만약 올해 고점 부근에서 그냥 매매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타격을 많이 입었을 것 같은데, 뭐 그냥 존버해야 되냐, 아니면 그냥 버텨야 된다, 뭐 이런 것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나요? 사실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당장 앞으로 더 지수가 많이 빠지고 뭐 거시경제에 따라서 기술주가 혼자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더 장이 더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또 반대로 장이 언제든지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보지 않고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적절한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더 자세하게 다룰 테니까 계속해서 들어주세요.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한 10년 정도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애플, 이런 애들이 주도를 했는데, 만약 상승장이 더 지속이 된다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S&P 500의 시가총액이 50%가 넘어요. 근데 얘네들이 꺾여버리면 어쩔 수 없이 미국 주식시장도 이번 사이클은 끝났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다시 한번 상승을 한다 그러면 반도체랑 빵 주식들이 같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도이치뱅크의 자료가 있는데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아마 기술주 하락에 따른 실망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래도 이제 잘 보시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그나마 이제 위안할 수 있는 것은 2018년도에 수익률을 낸 것은 전 세계를 통틀어 자산 클래스 중 10%밖에 안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산의 90%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다는 거예요. 2018년도 투자는 어떠한 방식이었던 간에 대부분 제로로 리셋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번 연도에 수익을 낸 사람이 생각보다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포트폴리오가 기술주 위주로 만약에 다 되어 있었다면 하락의 체감도가 더 컸을 텐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이 반도체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뉴스를 보면 한국이든지 미국이든지 상관없이 전부 다 기술주 섹터는 위기라는 말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에 계신 청취자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은 주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이 아마 높으실 텐데요. 테크 분야 중에서도 특히 반도체 쪽,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많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메모리 분야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죠. 여러 가지 악재 뉴스가 많았어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 그리고 그에 따라서 물량과 가격 내리기로 경쟁하는 치킨 게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 D램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 하락 전망에서 비롯된 걱정이 많죠. 특히 또 D램 익스체인지,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등이 메모리 칩 시장의 가격 하락과 또 시장 자체가 하락세를 점치는 의견이 나오면서 실제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주가가 최근에 많이 하락했습니다. 가격 담합에 관련해서 중국이나 다른 여러 나라에서 컴플레인도 있고, 그리고 또 메모리 칩 가격이 지난 몇 년간 너무 원래보다 급격히 올라서 고객사들의 불만 등이 어쩔 수 없이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이게 설비 투자이다 보니까 갈수록 기술적으로 메모리 칩을 만드는 것이 어려워서 장비가 더 많이 필요하고 고가의 기술력 그리고 R&D 연구개발 시간이 늘어나서 감가상각비 상승도 이제 걱정이 된다는 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반도체 고점론 또 슈퍼사이클이 이제 끝났다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이런 우려랑 전망과 더불어서 이제 이쯤 되면 아니 미국 주식 방송에서 왜 메모리 얘기를 하냐 하실 텐데요. 바로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메모리 반도체의 3위 회사인 마이크론이 미국에 있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각종 반도체 장비주 때문입니다. 자, 대부분의 규모가 큰 반도체 장비주는 미국에 상장되었는데요. 최근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랑 램 리서치 이런 장비 업체들이 크게 수혜를 봤어요. 어떤 수혜를 받냐? 바로 메모리 분야의 수요 급등의 수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모리가 요즘 안 좋다 하니까 또 설비 투자를 꺼려지는 뉴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나 램 리서치 같은 장비 업체 역시 주가가 지지부진하죠. 이제 제가 슬라이드에다가 표를 하나 놨는데요. 램 리서치 최근 실제 실적 발표자를 보시면 매출의 상당 부분이 NVM이라고 써 있는데 NVM은 Non-Volatile Memory, 비휘발성 메모리인데 낸드 플래시
PC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표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 실적표를 보시면 NVM, 비휘발성 메모리의 매출이 가장 높습니다. 당연히 메모리 산업에 우려가 있을 때 이런 반도체 장비 업체도 같이 피해를 보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청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와 비메모리 생소한 용어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핵심적인 거니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메모리는 그야말로 메모리가 아닌 모든 반도체를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요즘에는 비메모리 대신에 시스템 반도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쉽게 설명해서 기계가 이제 결국 사람을 따라하는 거잖아요. 메모리는 사람의 기억력을 따라하는 뇌세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외에 논리적인 생각을 하는 이런 뇌세포, 무엇을 보거나 어떤 걸 듣는 그런 세포, 이렇게 기억력과 상관이 없는 것을 이제 비메모리 분야라고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방송에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다음 방송을 또 들으라 이런 이야기군요. 불러주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죠. 예, 그럼 메모리와 비메모리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비메모리 분야에서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CPU 시장 1위의 인텔이 PC용 CPU 칩 공급 차질이 문제가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고요. 또 그에 따른 설비 투자 증가로 지출이 늘어났다. 신제품 출시가 경쟁사에 비해서 늦어지고 있다. 데이터 센터 성장률도 둔화되고 있다. 이런 말이 있고요. 올해 엄청나게 상승했었던 CPU, GPU의 2위 업체 AMD 역시 지난 실적 발표 때 저가형 CPU 수요가 하락했다. 그리고 중국의 게임 규제로 인해서 GPU 수요가 하락했다. CPU 또는 이제 GPU 분야에서 선두 기업을 많이 따라온 줄 알았지만 알고 봤더니 인텔과 엔비디아에게 밀렸다. 이런 말이 또 있었고요. GPU의 최강자 엔비디아 역시도 가상화폐 채굴 하락 트렌드랑 더불어서 GPU 수요의 감소, 그리고 중국의 게임 규제와 관련된 게이밍 GPU 칩 수요 감소, 이런 걸로 이제 향후 가이던스를 낮게 잡아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어차피 이 CPU 시장 같은 경우 인텔하고 AMD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GPU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랑 AMD 세 회사가 같이 나눠 먹는 구조인데 제가 볼 때는 비메모리 분야 같은 경우는 중국의 수요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중 무역 분쟁을 또 간과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그렇죠. 예. 말씀하신 대로 메모리 분야도 분야지만 특히 비메모리 분야는 미중 무역 전쟁을 절대로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제재 소식이 여러 들려왔죠. 이제 마이크론 사태, ZTE, 퀄컴, 브로드컴, 푸젠치나 최근에는 이제 화웨이도 그렇고요. 이제 앞으로 이런 여러 제재 소식은 계속될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패권 모델에 따른 차이죠. 미국의 패권 모델은 이제 전 세계의 수입을 책임지는 모델이고 중국은 이제 수출 지향적으로 패권 모델을 하니까 중국은 이제 미국처럼 기축통화도 없고 부채를 세계에 뿌릴 여지도 없으니까 핵심이 저가의 제품을 수출하는 거죠. 수출품의 가격을 낮게 유지해야 되고 이제 따라서 나온 게 1대1로 그리고 중국 제조 2025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중국의 자체 반도체 칩 생산 능력이 그 수요를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미국이나 한국의 반도체 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국인데요. JP모건에서 내놓은 리포트를 보시면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외치고 있지만 아직은 수요가 공급을 훨씬 능가합니다. 일본과 미국, 한국, 싱가폴, 대만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요. 따라서 S&P 500보다 반도체 칩 또는 장비 관련 주가가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관세 이런 면에서 반도체는 꽤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메모리 분야보다는 비메모리 분야가 더 그런데요. 전 세계 CPU의 마켓쉐어 99%는 인텔과 AMD가 가져가고 있고 GPU 마켓쉐어의 95%는 엔비디아와 AMD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크 칩 마켓쉐어는 브로드컴이 95%를 가져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4G, 5G 통신 칩의 마켓쉐어는 퀄컴과 인텔이 70%를 가져가네요. 또 전기자동차의 전력칩 시장의 90%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아날로그 디바이스, 맥심 인테그레이티드가 90%를 그리고 자율주행차 관련 반도체 시장의 90%는 인텔과 엔비디아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단에 보면 인텔, AMD, 그리고 엔비디아,
브로드컴, 퀄컴 많은 기업들이 얼만큼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마켓 쉐어를 가지고 가는지 알 수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고요. 핵심은 이걸 것 같아요. 과연 반도체 산업에서 위기가 올 것인가 아니면 위기가 왔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얼마 전 이데일리에서 기사를 냈는데요. 제목이 반도체 고점 논란, 그러나 가격보다 수요를 봐라 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삼성전자의 10년 전 메모리 한 개 가격은 400원이었는데 올해는 100원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4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반대로 생산량은 21배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져도 생산량이 워낙 많고 또 소비가 늘어서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앞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의 마켓쉐어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글로벌하게 전체 메모리의 수요는 늘어난다.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은 떨어지더라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익은 가져갈 것이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네. 또 아시아 경제에서 반도체 고점론 이제 한마디로 일축한 CEO들 수요가 늘고 있다라는 비슷한 기사가 있었는데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CEO가 이제 앞으로 AI 시대가 오니까 이거에 맞춰서 빅데이터 양이 2014년 대비 2020년에는 50배 이상 증가할 것이고 또 메모리 가격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IoT 기기에서 확보한 수많은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반도체가 핵심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실제로 IDC에서 발표한 그래프를 들여다보면 전 세계 AI 인공지능 시장의 규모는 2016년에 80억 달러 대비 2020년에는 47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사물 인터넷 IoT에서 발생하는 빅데이터 규모는 2013년 0.09 제타바이트 대비해서 2020년에는 4.4 제타바이트로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참고적으로 제타바이트가 뭐냐 하면 요즘에 외장 하드 많이 쓰시죠?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외장 하드가 뭐 몇백 기가바이트랬는데요. 요즘에는 한 100불대에서 한 몇 테라바이트 정도 하잖아요. 외장 하드가. 1테라바이트면 1기가에 영화 1000개를 넣을 수 있다 하죠. 테라바이트에 이제 1000을 곱하면 페타바이트. 또 1000을 곱하면 엑사, 또 1000을 곱하면 제타입니다. 그러니까 10의 21승 바이트이고 1제타바이트는 결국 10억 테라바이트입니다. 2020년이 되면 사물 데이터 관련 빅데이터가 4.4 제타바이트가 된다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1테라바이트 외장 하드가 1년 동안 44억 개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감이 잘 안 오는데 일단은 간단한 것 같아요. 보면 유튜버들이 요즘 많은데 대부분이 고화질 동영상을 찍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보통 128기가라든지 아니면 256기가를 쓰면 동영상 하나 찍으면 기가 20기가 되는 건 문제가 아니죠. 데이터 센터에 많은 양이 쓰인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희망적인 기사들이 또 나오고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여러 논란은 계속되고 있죠.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습니다. 수요가 늘어나서 그럼 당장 한국 반도체가 좋아진다는 것이냐?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어떻게 하냐? 뭐 당장 설비 투자가 둔화되고 있는데 치킨 게임에서 과연 살아날 수 있냐?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AI 또 사물 인터넷 뭐 이런 게 진짜 그런 세상이 올까? 4차 산업혁명 뭐 너무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아직 실체도 없고 너무 과열된 거 아니냐? 이런 걱정 어린 시각도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만 본다면 사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점치기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특히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점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게 과연 전 세계 반도체의 끝인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굳이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자면 저는 반도체의 변혁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미 변혁은 많이 시작되었는데 굳이 말하자면이에요. 지금 반도체 위기,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가 변화하고 있는 시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반도체 같은 건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일정 부분 독과점이 된 시장이다. 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고점인지 아니면 더 높이 날기 위한 조정인지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너무 반도체 얘기만 했는데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IT 전반으로만 봐도 한때 기술주의 4대장이라고 불렸죠.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해서 이제 팡이라고 그랬는데 이 팡이 지난 수년간에 상승장을 이끌어왔다고 뭐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또 여기에 애플까지 더해서 뭐 FAANG, 팡 이렇게 불렀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연도 하반기에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왔죠. 제가 살펴본 걸로는 여기 이제 차트에 보시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수익률, 즉 S&P 500을 하회한 건 맞아요. 그런데 뭐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구글, 애플 같은 경우는 고점 찍고 하락은 많이 했지만 아직도 2018년 YTD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S&P 500의 수익률을 상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트렌드가 또 바뀌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방금 베가스님이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하는데요. 뭐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가 지지부진하지만 실제로 아마존이나 구글은 상대적으로 덜 피해를 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요즘에는 이제 팽의 시대는 갔다. 대신에 마가의 시대가 왔다. 아니면 망의 시대가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뭔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가라는 거는 이제 뭐 트럼프의 Make America Great Again의 마가가 아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애플 이렇게 해서 마가의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7월에 처음 이 용어를 썼었는데요. 왜 하필이면 마가일까요? 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이 회사들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 나가고 있는가,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2017년도에 많은 분들이 가상화폐에 이제 집중을 했었죠.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거에 많이 집중할 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애플 이런 회사들이 가상화폐에 전혀 집중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클라우드, 인공지능, 또는 이제 반도체 칩입니다. 자, 지난번에 애플 실적 발표를 보셨던 분들은 굉장히 의아했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플이 갑자기 나와서 우리가 A12 바이오닉 칩을 발표했다. 이게 세계 최초의 7나노미터 칩을 양산한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거의 발표 방식이 이게 지금 반도체 회사 실적 발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자, 이런 거는 그동안 삼성전자나 인텔, AMD 같은 회사에서 볼 수 있던 거죠. 구글은 인공지능 칩 TPU, 그리고 아마존은 음성 서비스 알렉사, 에코 관련해서 자체 칩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도 반도체 쪽을 하고 있고요. 신기하죠? 애플이 반도체를? 아마존, 구글, 얘네들이 반도체를? 아니 뭐 관심이 있는 분들이야 이미 많이 들어봤겠지만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미래의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반도체까지 현재 테크 분야에 거인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즉 2008년 이후 꾸준히 미국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던 회사들이 반도체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체 생산까지 이제 결정을 했고 자체 생산을 통해서 자기들 플랫폼에 맞는 반도체 칩을 생산한다,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가 됐는데,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혁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IT는 지금 위기보다는 변혁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사실 미국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그와 관련된 빅데이터, AI,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5G, IoT, 자율주행차 이런 거 이제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각각의 실체는 아직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결국 이 모든 것은 한 문장과 한 그래프로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장은 바로 데이터는 미래의 석유다. 하나의 그래프는 IDS에서 발표한 그래프인데요. 앞으로 2025년까지 매년 전 세계에서 발생할 데이터량 추정치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전 세계에서 매년 생성되는 데이터량은 현재 2018년 기준 30제타바이트이고 2020년에는 50제타바이트, 2025년에는 160제타바이트가 됩니다. 아까 사물 인터넷에서 2020년에 발생하는 데이터가 4.4제타바이트라고 했는데 전체 데이터로 치면 50제타바이트가 된다는 거죠. 1테라바이트 외장 하드가 500억 개가 생기는 겁니다. 낙관적인 자세를 취하던 비관적인 시각을 취하던 이 방향성이 제 생각엔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수년 전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핸드폰,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모바일 칩 시장의 성장 둔화, 그래서 반도체 산업 전반이 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때도 이제 반도체 위기론이 나왔었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데이터 센터 그리고 클라우드 퍼스트, 클라우드 시장이 성장으로 반도체 시장이 갑자기 호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IT 전반적으로 클라우드가 실제로 뜨거워졌죠. 클라우드가 데이터 세상의 마지막
마지막 종착역인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생각에는 데이터 세상에서 IT는 다시 크게 발전할 거고 당장 내년이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큰 변혁이 올 겁니다. 모든 IT 회사, 모든 반도체 회사가 다 좋겠구나, 모든 데이터 관련 기업이 다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제 투자자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4차 산업혁명이 온다면 어떤 기업이 좋을까?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데요. 자, 이제 다음 편부터 하나하나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반도체 기업이나 소프트웨어, 그리고 클라우드 관련해서 다양하게 접근해 볼 거고요. 그리고 혹시나 또 IT 분야 용어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다음 편에 기술 관련 개요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결론을 내려보자면 앞으로 펼쳐질 수요가 많아질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것은 종목을 선정하는 것, 그리고 경제적 혜자가 있고 반도체 산업을 이끌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을 유심히 살펴보자는 게 결론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상으로 밥과 베가스 풍력에게 미국 주식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는 필수 소비재입니다.